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그러니까 이제 무역 보복이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려도 컸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의 완승으로 판명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일본의 무역 보복 2년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전제를 해야 할 것이 일본의 무역 보복에서 우리가 이제 완승을 했다. 이런 표현, 이게 정확한 건지, 이게 뭐 일반적인 평가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평가하면 오히려 정신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일본 내부의 심정은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과연 무엇을 위한 조치였냐 하는 자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일본 업체는 아예 짐을 싸서 아예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인천이나 충남 등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은 지난달에 우리 한국 정부가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을 주목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분야에서 일본의 의존도를 크게 떨어뜨리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에 수출 규제가 힘을 실어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줬다. 예.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막 혐한론자들은 여전히 한국은 안 돼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2년이 재작년 7월에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나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그때 일본 맥주 끊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혼란스러워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완성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최요한 평론가님께 좀 궁금한 것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본과 같은 이른바 이제 경제 대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콕 찍어가지고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밸류체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제품의 제조 공정의 순서, 중요도, 필요한 소재와 부품, 장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일본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보면 웨이퍼 제조부터 산화, 증착, 연마해서 한 13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공정이 13가지고요. 이 공정을 단순하게 13개에서 개별 공정에 또 여러 이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40여 개 공정을 그럼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공정이 40여 개 공정이 있다고요? 큰 공정이 13개, 각 공정에 몇 가지씩 공정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여 개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 공정별로 막 몇 개씩 붙어서 한 100여 개의 회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협력하는 회사에 협력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차 변도, 2차 변도 해서 쭉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굉장히 다 중요한데 특히 이 초미세 공정인 세정,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 포토 공정, 이게 이제 포토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거든요. 식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파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항복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전 처음 들었던 에층가스라든지 리지스튼이 하는 그런 소재 품목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무역 보복하니까
좀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지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온통 다 앉아가지고 반도체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플로린 폴리이미드라든지 리지스트라든지 아니면 에칭가스, 우리가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을 3가지 콕 찍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플로린 폴리이미드라는 것은 강화 필름이에요. 디스플레이 제조하거든요.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원료입니다.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 90% 점유하는 것이고요.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것이고, 에칭가스는 이제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불화수소. 예, 불화수소.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라고 하고 한국이 일본산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제품 에칭가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 필요도 없는데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다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불화수소 얘기를 엄청 들었었어요. 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자기들이 돈 받고 수출하는 것이고 아주 한국이라는 안정적 판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스스로 걷어차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계 품목을 자기 나라에서 한국에다 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제조와 디스플레이 공정이 딱 일시에 멈추면서 한국이 뜨거 하면서 그렇게 예상을 한다. 했죠. 이렇게 할 걸로 생각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 정부를 혼을 내고 나면은 첫 번째 그때 가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한국 정부가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성격이 다른 친일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친일 정부요. 세 번째 아베 정부가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자신들이 전쟁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가졌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중의 포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이제 이 수출 규제 문제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차원으로 벌어진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차원을 벌어진 건 사실인데 그 이면을 보면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지금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잊을만 하면 일본이 도발해서 한일 관계를 긴장 상태에 빠뜨리게 되거든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도발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의 경제 상황이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30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 소른도 씨가 일본에 스케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순간 당황했어요. 잃어버린 30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영광을 되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일제 식민지 시대도 그랬고,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에서도 그랬고, 늘 다른 나라의 희생을 딛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국가의 운영 기조를 세웠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무역 보복이 결코 예사스럽지 않은 것이 이 무역 보복 그 다음으로 가려고 수순을 밟다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타격을 입히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는 수순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야욕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이슈인 강제징용 문제, 또 위안부 문제를 덮고자 이런 무역 보복을 한 것도 맞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일본이 이런 형편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결국 이 일본이 선택하고 싶은 거는 자신들의 평화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전쟁의 대상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그 전화가 휩싸이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형편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이 망가지게 된 것은 멀린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 일본이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최고였죠, 뭐. 네. 일본 경제의 핵심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조업이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970년대 제조업의 성장률이 10몇 퍼센트, 10%대에서 4%대 뚝 떨어집니다. 고용률도 떨어지고 이건 뭐냐면은 당시 시장이 제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바뀌니까 제조업도 그에 맞춰서 발맞춰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 재편하면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잘 나간다고 그냥 제조업 그 현재 상황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어디에 기대냐? 금융에다가 기댄 거예요. 금융에다가. 돈을 금융 지원을 통해서 쏟아 부으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부동산도 폭등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에 한 방 맞았죠. 1980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방 맞았어. 그때도 다시 꺾였는데 이 돈 쏟아부어서 주가를 부양하고 부동산 떠받들었는데 이것을 계속 지킬 수가 없잖아요. 돈 계속 찍어낼 수 없잖아요. 결국 90년대 자산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그 위기가 90년대 본격화돼서 몰락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럼 그때라도 90년대라도 정신 차리고 금융지원을 통해서 경제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든지 사회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계속 밀고 오다가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몰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추락하게 되고 문제는 지금도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2년 하고 그 전에 1995년을 비교하면 1995년이 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줄까라고 선택한 정권이 바로 극우 불량 정권 아베 정권이 그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극우 불량 정권 맞아요. 극우 그 뒤에 불량이 들어가네요. 네, 불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맞은 말씀드릴게요. 왜 그 불량인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극우 세력을 선택을 한 결과가 오늘날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1999년 들어서 일본이 뒤늦게 1980년대 또는 70년대 이렇게 있었던 그 경제 체질을 펀더멘트를 바꿨어야 된다고 느끼어가지고 나중에 보는데 그때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그 반도체 10대 회사를 뽑으면 거기에 일본 반도체 회사가 한 6개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90년대 들어서니까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격받은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목표로 그때 내세웠던 거지. 이제 우리도 바꾸자 해가지고 창조산업 육성에 들어갑니다. 창조산업. 그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AI다, 반도체다, 디지털 IT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그 일본이 제조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 다루듯 창조산업을 다뤘어요. 창조산업이라는 건 그야말로 창의성을 앞세워서 너희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싹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IT 산업은 그렇게 밀어줘서 된 것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다루듯이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조업 하듯이 지원도 해주고 제조업 다루듯이 이렇게 가라 이렇게 방향 제시하고 정부가 방향 제시하면 IT 기업들이 그거 따라갑니까? 정부가 IT 기업한테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그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IT는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을 하겠냐고요. 실패를 하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박근혜 정부는 또 그걸 따라서 창조산업 육성법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랬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아베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아베노믹스라는 돈 찍어서 경제에 버틴다. 이걸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 주변에 지저분하게 시비 걸고, 예. 응? 내부 정치 엉망이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든지 야당의 힘이 세든지 견제해야 되는데 다들 조용합니다. 왜?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거든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비정상적인 정권이 뭔 짓을 해도 일본 국민들이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재산에 피해가 없거든.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뭐 어떻게 잘하겠지? 정치인들 어떻게 하겠지? 이거 맡겨두고 만 거예요. 그 사이에 아베는 힘을 키워서 평화헌법 개정해서 전쟁하려고 했었고 그 프로젝트 밀어붙여 각종 스캔들 터지면서 결국 물러나고 아베 밑에서 충실한 부하로 살던 스가가 졸지에 총리 대신 돼가지고 정권 잡았는데 올림픽 치러야 한다라니까 그래 올림픽 치러야지. 경제는 이렇게 이 아베노믹스 그대로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 계승합시다. 그 논조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일본 망한다니까요 이제. 근데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눈 뻘겋게 뜨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지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자위대가 자위군이 되는 것이고 그 자위군이 먼저 침략을 합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예. 현대전은 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먼저 저기 대량 살상 무기 있는 것 같아. 먼저 쳤잖아요. 그래서 전쟁 먼저 일으켰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에 대해서 먼저 시비 걸어가지고 먼저 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저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일본이 헌법 바꿔서 북한에 대해서 먼저 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베가 쫓겨났잖아요. 스가는 간땡이가 조금 해가지고 전쟁 일으킬 그게 안 되고. 재밌죠. 근데 재미있긴 재미있을지 언제 이거 간땡이가 뭡니까? 간이 작아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의 극우 정권 때문에. 아니 지금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지금 너무 좀 아쉬운데 이 내용을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일본 얘기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요. 결론만 낼게요. 결론만 낼게요. 예. 지금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고 세금 들어오면 40%를 이자 갚는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앞으로 일본은 경제에 전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름대로 한국 경제 건실하게 일본의 무역 보복을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일. 그 군국주의적인 그 극우 불량 정권이 물러나고 큰 사고 치지 않도록 건전한 정치권이 되도록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을 응원하고 같이 연대하는 일.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국 위안부 개인 변산 다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본이 건강해져야 우리도 안심할 수가 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시비 걸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불량 감자라든지 불량 식품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불량 정권은 또 우리 최윤우 평론가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봅니다. 일본 정권이 우리가 잘 몰랐지만 실제로 일본 불량 정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지 기대가 또 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